나오고 이게 가장 컸던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런 바람에 이제 나스닥들 많이 빠지고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조금 있었지만 제일 컸던 게 오히려 더 그 뉴스들이 더 장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날 휴일이었고 그래서 화요일날 이렇게 쭉 내렸죠. 근데 이제 이때 내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리 상승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임팩트가 클 건가 보다 라고 해서 러셀이 더 많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이날 보면서.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은 이제 중국 이 화요일날 나온 그러니까 수요일날 나온 뉴스죠. 이제 중국 공무원들 아이폰 금지시키겠다, 사용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EU에서도 또 디지털 시장법 규제 대상 지정을 했는데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약세가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건데 여기서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 날 와가지고는 아예 이제 공공기관까지 다 사용 금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완전 직선 하락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비중이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에 연동돼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임팩트가 발생할 거다. 거기다 요때 이제 또 화웨이 신제품도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다 섞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도 좀 임팩트가 있었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임팩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금리가 다시 이제 쫄쫄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는데 다시 상승세로 돌았어요. 그게 이제 나온 게 맨하임 중고차 지수 나오고 그러면서 금리 살살살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금리 상승 전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달러도 약세로 잘 내려가다가 다시 강세로 돌았고 금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달러랑 딱 이렇게 코릴레이션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달러 올라가면 금 내리고 여기도 달러 올라가면 금 내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연동돼서 잘 움직이고 있는 시기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간으로 보시면 러셀이 제일 좀 망가졌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에서 보시면 화요일날 중국 차이신 그러니까 PMI가 중국 PMI 나오고 유로존 PMI 나오고 미국 PMI 나오고 다 나왔는데 미국 빼고 다 나빴어요. 그래버리니까 결국은 뭐 여기서 줄줄줄 흘러내리죠. 다 다른 통화들이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다 위안화도 계속 내려가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1.31% 내렸고 코리아 원도 1.32%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글로벌 통화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약세로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 PMI 이제 침체에 가깝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맨하임이나 중고차 지수도 오른 거로 발표되고 인플레이션 우려 있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고점 갱신하고 있고 가스는 좀 내렸죠. 그래도 예, 그런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금리 상승세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같은 경우도 미국은 무역수지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밸런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68빌리언 적자 예상인데 65빌리언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 임포트 이제 밸런스 위에 거 보시면 73.9빌리언 예상이었는데 흑자가 그랬는데 68.36빌리언으로 오히려 적고 근데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얘는 흑자고 그러니까 중국은 흑자고 미국은 적자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 흑자난 달러를 가지고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계속 해보셔야 돼요. 예, 환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약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안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 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흑자폭이 나는데 저거 달러 들어오면 뭘 할 거냐, 해야 되잖아요. 뭘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겉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뭔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딱 미러돼서 얘가 흑자나고 얘가 적자나고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였고 지금도 그걸 이제 줄이고자 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상보다 떨어진 거는 과거보다 나빠지는 거니까 위안화가 그거 대비 계속 이제 약세가 되고 이제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전체 글로벌리는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강세냐 약세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냥 이 종목에서는 인텔 플러스가 계속 혼자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6.2% 상승. 애플, 엔비디아 다 하락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뉴스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TSMC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TSMC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거에 대안으로 인텔의 파운드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텔이 올랐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조차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미국 기업 쪽으로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 쪽으로 계속적으로 힘이 어느 정도 실리는 게 어느 정도 멈추지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개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난주 마켓 드라이버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계속 페드 인사들은 또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할 것 같다는 식으로 약간은 얘기를 했죠. 고점을 찍은 듯한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 느낌의 얘기들.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한다는 거지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드 와치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뒤쪽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CPI 위크죠. 거기다가 애플 발표, 12일 날. 그 다음에 미하원 개회 해가지고 예산안 처리가 12일 날 있대요. 그래서 아이폰 발표하고 12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화요일인데, 화요일부터 경제 데이터 없을 때는 이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예산안 안 해준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국회 열구서 소리 나오면은 뭐 또 이제 귀찮아지겠죠? 마켓 자체는. 상승하기엔 좀 불편한. 그 다음에 13일 날 CPI 제일 중요하겠죠, 요 부분. 그래서 이 0.2, MOM으로 0.2 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0.6이 컨센서스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0.4. 그래서 이제 약간은 오히려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지난번이 0.2였는데 그게 좀 올라가서 이제 0.4 정도 나올 거라고 포캐스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코어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 0.2로. 그래서 0.2 곱하기 3 하면 12 하면 실제로 2.4니까 2% 코어 가능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곱하기는 그때그때 가봐야 하니까 모르는 것 같고 저의 생각은.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들을 이제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번 제가 말씀드린 리테일 세일즈하고 그 다음에 컨슈머 센티먼트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줄어들면은 침체니까. 근데 이거 두 개가 다 좋게끔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침체 얘기가 아예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적어지는 쪽으로 가면은 미국은 진짜 골디락스로 해서 가고 나머지 나라들은 침체일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은 달러 약세로 돌기가 더 어려워지는 모양새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4일날 ECB, 그 다음에 15일날은 또 금요일날은 중국 실업률 소매 판매 뭐 산업생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그 경제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와치 이제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냥 헤드라인으로는 2024년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추가 금리를 언제 인하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 인하를 안 한다면, 그러니까 늦게 한다면, 그리고 이제 계속 추가 금리를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스테이 롱고 할지, 그거를 이제 간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지난주였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주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 앞은 이제 안 변했고요. 그쵸? 3월까지는 안 변했고, 그래도 5월에 인하를 시작하긴 해요. 근데 5월에 인하를 시작하고 6월에 인하를 추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아래랑 위가 확률이 의외로 32.5, 31이었는데 이쪽 보시면 37, 23으로 바뀌었죠. 6월달 여기 5.25가 킵한다라는 게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경제 상황들이 더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게 나오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7월 것도 28에 34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도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쭉 일직선 쓰듯이 여기도
파랑색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서가는 거죠. 세 칸으로 가든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따라서 올라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테이 롱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11월, 12월 달 요때들이 어디서 조정이 될지를 한 번 정도는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브에서 보시면은 역시 이게 좀 흑백 라인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 이 칠해진 부분이 페드 펀드 상한 하한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5.5. 그래서 레인지 안에 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9월 7일자 금요일 날짜로 봤을 때 여기 위에 5.5에 거의 걸려 있죠, 지금. 이게 언젠가 6개월 만기짜리예요. 1년 만기만 해도 지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페드 펀드에서 나오는 커브들이 여기에다 반영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그냥 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여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하고 여기 두 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10년하고 2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2년짜리 금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짜리 금리가 만약에 2024년도 12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근데 그렇게 될 때가 4.5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4.5. 그죠? 28.8%로. 근데 이제 뒤하고 아래에 있을 때 자꾸 뒤에 장기채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TMF나 TLT가 상승하지 어렵다라는 쪽으로 좀 이제 스탠스가 돌았는데 그 부분의 이유가 결국은 저는 이제 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침체 가능성이 적어져서 침체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확 내릴 거고 뒤가 있어서 이제 커브가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얘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그래 버리니까 뒤도 거기다 이제 골디락스 형태가 돼서 침체가 안 오고 그럼 얘가 천천히 내려오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점점 더 인플레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얘네들이 올라와야죠. 침체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은 2024년도 12월에 4.5면 이 화살표 있는 이 라인쯤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은 이 근처 어디까지 올라와도 별 이슈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네들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반영되면서 장기채들은 어느 정도는 금리의 하락 부분은 좀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은 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그래서 이제 그 커버드 콜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이제 10년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 10년 2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쪽 보이다가 이제 박스로 이제 완전히 움직이는데 그게 왜 박스로 움직이냐면 10년짜리랑 2년짜리가 있었을 때 앞에서 여기서 보셨지만 여기 2년짜리 커브하고 10년짜리 커브 두 개인데 10년짜리 눌려있는 게 올라오고 이쪽에 있는 2년짜리가 내려오고 있는 건데 얘가 쉽게 빨리 내려올 것 같지가 않은 걸로 계속 가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이 페드 얘네들이 계속 위로 올라오면 그 2년짜리들도 계속 따라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2년짜리가 올라가면 얘네들도 결국은 따라서 올라오는데 여기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스프레드가 확 줄어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더 가니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로 가져가려면 듀레이션 맞추는 해지해야 하는 레이쇼를 맞추는 것 때문에 결국 캐리가 마이너스가 나니까 캐리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간이 이게 갑자기 확 줄어들지 않으면은 캐리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뭐 한 달, 뭐 2주 만에 확 줄어들면 수익이 나겠지만 뭐 3개월에 걸린다. 그럼 3개월 동안 이자 내는 캐리만큼 손실이 나서 실제로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트레이드를 할 때는 그걸 이제 말씀드립니다.